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심리는 작용하겠죠. 그렇지만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한 7가지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금리 상승이에요. 시장금리 상승을 윤석열 정부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롯된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이죠. 또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또 금리 인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시장금리 상승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만 되면 은행에서 돈을 5억 원 빌리면 이자만 3,500만 원이에요. 1년에 10억짜리 빌린 돈이 아니더라도 예금할 수 있는 것을 주택에 이제 돈이 잠기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예금금리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또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1년에 8,500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면 10억 원을 5% 금리 수익률로 하더라도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사버리면 이자 부담이 거꾸로 집 구입자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냐면 1억 2천만이에요 1년에. 그러면 2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3년 정도 이제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3억 6천만 원 정도 시세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집을 샀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고 예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3억 6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전제했지만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20%만 하락을 하면요, 그러면 2억 정도 손해본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또 기회비용이 또 생기니까 그럼 5억 6천만 원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만약에 집값이 40% 내린다 하면 거의 3, 4년 만에 집 한 채만큼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아파트 구입의 기회비용을 산출할 줄 아는 사람은 주택 구입 안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효과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지금 현재 이제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데, 금리 상승에다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까지 포함하면 엄청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4%만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4% 감소하는데, 문제는 휘발유나 경유 등 생필품 가격은 5% 이상 상승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집을 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자 부담 1년에 3,500에다가 실질 소득 감소가 5% 정도만 감소하더라도 거의 연간에 약 한 5천, 6천만 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집을 살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실질 소득 감소 플러스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고 기회비용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고, 바로 이 문제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기 불황인데, 하반기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경기 불황 얘기를 다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경기 불황이 오는데 한국만 독야청청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요. 기업이 어려우니까 인건비 인상도 못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정규직도 줄여가지고 임시직으로 바뀔 수 있고,
자영업자 역시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기 불안 국면에서는 기업, 가게, 자영업자 모두 어렵다는 거죠. 물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 반으로 툭 감소한다. 오히려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된다. 중소기업도 경기 불안 국면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 집을 사놨는데 돈 좀 벌 때 경기 불황이 되면 부도 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회사를 이제 파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집을 팔아 가지고라도 회사 부도를 막을 것이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완전히 안 될 것 같으면 부도 낼 거고, 그러나 이번 몇 년만 버티면 그 부도 안 날 수 있다 하면 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만 된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 불황 국면에서 주식 가격도 하락하죠. 가상자산 가격도 하락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줘도 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경기 불황기에는 전반적인 화폐 유통 속도도 납니다. 지금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경제학을 암기를 해가지고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니까 화폐 발행량이 우선 많지 않지요. 그 다음에 대출도 쉽지 않지요. 근데 지금은 종이화폐 제도고, 그리고 대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원통화 대비 약 한 18배가 M2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창출 내지는 대출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8배 중에서 10%만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거나 5%만 둔화가 되더라도 거의 본원통화 전체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화폐 유통 속도 둔화 때문이라도 경기 불황이 오고, 또 경기 불황이 오면 가계기업,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채권시장은 이제 한계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트리플 B 등급이야. 언제든지 더블 B 등급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할 사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기업 중심의 채권 시장은 망가지고, 주식 시장도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 망가지고, 가상자산 시장 망가지는데, 화폐 유통속도가 전반적으로 다 둔화되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갈 돈은 없다. 오히려 은행은 대출금 해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BIS 자기자본 비율 문제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에서 국제간 결제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해소를 해야 된다. 정부 정책과 달리 오히려 기존 대출금을 해소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불황이 되면,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서 기업이 어렵고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를 떠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시중 유동성이 또 은행으로 흡수되죠. 이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또 상승하죠. 그럼 대출금리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는 금액을 완화하는 수는 있어도 금리를 손을 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논리는 그냥 이해가정기자들의 기대 심리일 뿐,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5%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 최경환 장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했죠. 그래도 효과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서 금리가 살아났잖아요. 경기가.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되고 하면서 돈이 주식에서 돈 번 사람 또 낮은 금리 이용해가 돈이 그쪽을 이동한 것이지 그 규제 완화의 그런 문제거나 아니면 규제 강화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실패한 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기 불황을 앞두고 또 시장금리 상승을 앞두고 규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없다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해관계자들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은 앞에서 얘기한 7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